이번 주 특강 자료 다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사를 해놨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 오시고 이번 주에는 좀 빨리 끝내야지, 그죠? 지난주에 조금 오버를 했으니까. 오늘은 어디더라? 456페이지. 자, 담보 책임. 자, 담보 책임. 거의 100% 시험에 나온다. 자, 우선은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을한테 팔았다. 집이 넘어갔다. 하자가 있더라. 자, 이런 경우에 판 사람이 그 하자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뭐 이거를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우선은 담보 책임의 특징이 뭐냐? 특징. 첫 번째는 계약을 통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법에 정해진 책임이다. 법정 책임. 계약을 해서 책임지는 것을 약정 책임, 계약 안 해도 법 규정에 의해서 책임진다. 법정 책임. 그 다음 두 번째가 중요하죠. 과실이 없어도 책임집니다. 무과실 책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은 과실 책임이거든요. 잘못이 있을 때 책임지는 게 원칙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과실 책임은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진다. 특별한 경우입니다. 요거 때문에 시험에 내고 싶어 한다. 무과실 책임. 이거 말고 혹시 무과실 책임 어디 있는지 한번 들어봤나요? 어디에? 천재가 우리도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죠? 협의에 묶은데. 그래서 협의에 묶은데도 무과실 책임 이것 때문에 이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자, 세 번째. 이때 하자는 원시적 하자를 이야기합니다. 원시적 하자. 매매를 한 후에 하자가 생겼다. 그거는 담보 책임이 아닙니다. 매매하기 전부터 하자가 있었다. 이렇게. 네 번째, 매매는 반드시 유효임을 전제로 한다. 생각보다는 실수가 잦습니다. 유효를 전제로 한다. 이렇게. 자, 담보 책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물건에 하자가 있다. 물건 하자. 두 번째는 권리에 하자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자, 물건 하자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을 딱 기억을 해야 돼. 우선은 선의무과실의 매수인, 선의무과실. 매수인이 담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하자를 모르고 샀고 모르는데 잘못 없이 사야 된다. 선의무과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속하게 물어야 합니다. 6개월 안에. 이렇게. 요거는 이제 기산점이 하자를 발견했을 때부터 6개월 이래 해야지, 또 깜빡하고 발생 시로부터 그러면 틀렸습니다. 하자 발견 시로부터 6개월. 야, 니 눈이 왜 그렇노? 그러니까 좀 살살 해라. 살살. 걱정이 살살인데 밤새도록 공부했는 겁니다. 눈이 벌겋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종류물이라고 있거든요. 종류물하고 반대말은
특정물입니다. 특정물. 그러면 종류물의 대표적인 게 같은 종류가 천지다. 이게 이제 종류물이거든요. 대량으로 생산되는 그 공산품, 맥주, 소주, PC, 자동차 이런 거를 이제 종류물을 한다. 대표적으로 이제 자동차, 남바가 붙기 전에 자동차 이거를 뭐라 한다고? 종류물. 남바가 붙어버리면 그거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특정물이라 합니다. 남바가 붙기 전에 종류물. 자, 그러면 당장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차를 샀다. 여기. 차를 샀어. 어리. 소나타. 제가 항상 소나타를 쓰는 이유가 여기에 인연이 있다. 저는 얘들가 차를 몇 번 바꿨는데 오로지 현대차만 계속. 그래서 제가 애국자입니다. 애국자. 그 주변에서 뭐 계속 뭐 다른 것도 타발하는데 아직까지 고집을 피운다. 계속 소나타. 자, 어리 소나타를 샀는데 엔진에 흠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엔진에 결함이 있다. 물건의 하자입니다. 이렇게. 근데 아직까지 남바가 붙었다 안 붙었어. 종류물입니다. 그럼 어리 이제 담보 책임을 어떻게 묻느냐? 첫째는 당연히 매매를 해제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특히 종류물일 때는 하나 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와. 세 번째, 새 차를 주라. 요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차가 많으니까 새 차를 달라.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자, 새 차를 달라. 요거를 뭐라 하는지요? 완전물 급부 청구권. 요렇게 부릅니다. 완전물 급부 청구권. 이렇게 완전물 급부 청구권. 근데 여기 이제 핵심은 요겁니다. 오화입니다. 오화. 엔드 해버리면 틀렸다. 새 차가 오면은 이게 필요 없단 말이야. 그죠? 선택을 한다. 그죠? 해제하거나 완전물 급부 청구하거나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완전물 급부 청구하거나 이렇게 됩니다. 간단하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리하자를 한번 볼까요? 권리하자. 자, 권리하자는 도표. 담보 책임 안에서도 80% 이상은 여기서 출제됩니다. 권리하자. 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죠? 기억날까? 하나가 뭐였습니까? 전부 타인 권리 매매. 하나는 뭐요? 일부 타인 권리 매매. 하나는 뭘까? 수량 부족, 일부 멸실. 그죠? 하나는 뭘까? 용의권에 의한 제한. 제한은 설정하고 같은 말입니다. 설정. 하나는 뭘까요? 전세권, 저당권, 우리 법에는 행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제한이 아니다면 행사, 권리를 실행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사건이 5개 있다. 우선은 담보 책임의 내용은 대금을 감액해 주시오. 대금 감액 청구. 그 다음에 계약을 깨겠다. 해제. 손해배상 청구. 언제까지 할 수 있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우선은 여기 이제 동그라미는 4개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기억날까?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해제. 일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대금 감액. 전세권 저당권 실행에서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4개. 자, 기간은 여기는 없습니다. 여기도 없고, 나머지는 기간이 뭐라고 돼 있다? 1년이라고 돼 있습니다. 1년 안에 하라. 이렇게 1년 안에 하라. 작년에 기출문제도 나왔죠. 동그라미 4개를 물었습니다. 다음 중 악의의 매수 인도 담보 책임을 물으시는 것으로 묶어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동그라미는 무슨 뜻이다? 악의의 매수 인도 할 수 있다. 선악을 불문하고 할 수 있다. 그럼 동그라미 아닌 것은 선의만 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그죠? 찾기가 쉬워요. 자, 그러면 요거부터 한번 조져 봅시다. 전부 타인 권리 매매. 사건의 제목을 알고
동그라미를 기억하고 그러면 끝이다. 전부 다행권리 매매. 자, 우선 100평 갑이 100평을 을한테 지금 팔았거든요. 1억으로 팔았다. 3월 1일 날. 평당 100만원입니다. 평당 100만원. 100만원 곱하기 100 얼마? 1억. 100만원 곱하기 100 1억. 맞죠? 그죠? 공이 두 개 더 붙으면 8개 되잖아. 그죠? 근데 요게 원래 병의 땅이다 이 말입니다. 병소유입니다. 병소유. 그런데 병으로부터 취득을 못하게 됐습니다. 병이 정한테 팔고 등기를 해줘 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갑이 취득을 못하니까 을에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자, 이런 경우에 을이 갑한테 책임져라. 요것이 전부 타인권리 매매다. 자,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첫째는 뭡니까? 해제를 할 수 있죠. 그죠? 왼쪽을 째려보면서 봐라. 해제를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언제까지 할 수 있다? 기간은 없다. 이렇게. 자, 해제는 동그라미로 되어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선악을 불문하고 할 수 있다. 자, 손해배상 청구는 동그라미 없죠. 그죠? 이때는 뭐요? 선의의 매수인만 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칸을, 사건을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넣어서 기억하시고. 자, 오늘은 좀 특별한 걸 하나 해볼까? 자, 전부 타인권리 매매에서는 우리가 담보 책임은 매수인이 해제한다. 요게 담보 책임을 묻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전부 타인권리 매매에서는 매도인도 해제할 수 있어요. 특이합니다. 특이. 요게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매도인 쪽에서도 뭐 할 수 있다고? 해제할 수 있다고. 매도인. 대신에 선의일 때만. 자, 이걸 선의의 매도인의 해제 제도로 합니다. 뭐라고? 선의의 매도인의 해제 제도. 요거는 오로지 전부 타인권리 매매 사건에만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자, 선의의 매도인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해제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자, 하나는 배상을 하고 해제할 수 있고, 하나는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만 하고 해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배상을 할 때는 을이 선의일 때, 통지만 할 때는 을이 악일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 해제는 담보 책임으로 매수인 쪽에서 하는데, 전부 타인권리 매매에서는 선의의 매도인도 해제할 수 있다. 방법이 몇 개? 두 개. 매수인이 선의면은 그에게 배상하고, 매수인이 악이면은 그에게 통지만 하고 해제할 수 있다. 특별한 거를 좀 기억하시고. 자, 일부 타인권리 매매를 보겠습니다. 일부 타인. 좀 복잡하니까 다시 쓸게요. 자, 갑이 100평을 가지고 있다. 역시 을에게 1억으로 매매를 합니다. 그런데 100평 중에서 10평이 병의 소유입니다. 요거를 뭘 한다고? 일부 타인권리 매매. 그러면 100평, 10평을 취득해서 100평을 맞춰서 1억으로 넘겨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취득이 안 됩니다, 10평이. 그럼 100평이 넘어갑니까? 못 넘어갑니까? 못 넘어가죠. 넘어가봤자 몇 평 넘어간다? 90평만 넘어간다. 이거를 일부 타인권리 매매 사건이다. 자, 이런 경우에 을이 갑에게 담보 책임을 묻는다. 이게 두 번째 칸입니다. 그럼 첫째는 뭐 할 수 있고, 왼쪽으로 봐야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해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기간은 몇 년이다? 1년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자, 동그라미가 어디 있나요? 대금 감액에 있죠.
그래서 요것만 선악을 불문하고 할 수 있고 요 두 개는 선의의 매수인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일부 타인 권리 매매. 자, 그 다음에 요 1년 안에 해야 되는데 중요한 기산점 판례가 있습니다. 기산점 판례. 언제부터 1년으로 기산하느냐 그 말입니다.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날로부터 1년 그러면 틀렸습니다.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날로부터 1년 그러지 말고 일부가 타인에게 속해서 을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안 날. 기산점이 늦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날, 요거는 예를 들어서 속한 날, 뭐 속한 날, 속했다는 사실, 속한 날 하는 게 이상하다 그죠? 속한 사실을 안 날, 그러면 틀렸습니다. 언제부터 기산한다고? 타인에게 속하게 돼서 을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날. 정확하게 이전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안 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산점이 상당히 늦어진다. 자, 1년의 기산점은 언제부터 계산한다고? 언제부터?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게 된 사실 X, 일부가 타인에게 속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안 날. 표현을 자꾸 해봐야 된다. 그래서 기산점이 굉장히 늦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년 그렇게 됩니다. 1년. 그럼 여기는 이제 선의 같으면 안날로부터, 악의 같으면 계약한 날로부터 기산을 합니다. 이때 뭐를 안 날이냐에 관한 기산점이다 이 말입니다. 뭐를 알았냐? 뭐라고?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게 된 사실을 안 날. 그게 아니고 일부가 타인에게 속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렇게. 자, 그 다음 세 번째 칸을 볼까요? 수량 부족. 자, 100평으로 알고 샀는데 청량을 해보니까 90평이더라. 이거를 뭐라고? 수량 부족. 또는 집하고 창고를 한꺼번에 샀는데 매매 전에 이미 창고가 멸실되었다. 그걸 뭐라고? 일부 멸실. 이렇게 불러요. 그죠? 그러면 일부 타인 권리 매매하고는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일부 타인 권리 매매는 100평은 맞는데 일부가 타인의 권리다. 그런 뜻이고, 수량 부족은 100평으로 알고 샀는데 수량이 부족하더라.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는 동그라미가 없잖아요. 동그라미가 없다. 그래서 대금 감액, 해제, 손해배상, 1년 요거는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대금 감액조차도 동그라미가 없기 때문에 선의의 매수인만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차이가 여기서 난다 이 말인데 여기서 여는 없잖아 지금 동그라미가. 요거 때문에 시험에 출제한다. 자, 그래서 일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는 대금 감액 청구는 선악을 불문하고 할 수 있는데 수량 부족에서는 전부 선일 때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용의권은 필요 없고 저당권 실행 요거 한번 볼까요? 저당권 실행. 자, 가별한 사람이 잘 보시오.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근데 A라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은 채권자입니다. 채권자 겸 설정자. 이 사람은 채무자 겸 설정자. 이 사람은 저당권자가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을이 토지를 샀다 이거예요. 2억으로 샀다. 매매. 3월 1일 날 토지가 샀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A의 저당권은 간다, 이렇게 따라온다. 따라오죠. 저당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사람과 상관이 없습니다. 주인이 100명이 바꿔도 저당권은 그대로 붙어 있단 말, 그대로. 그럼 이 상태에서 을이 무슨 저당권이 붙어 있는 토지를 내한테 팔았냐 하면서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못 묻습니다. 이렇게. 저당권이 붙어 있다. 저당권으로 제한되어 있다. 저당권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것만으로는 담보 책임을 못 물어요. 뭐가 돼야? 실행돼야, 그죠? 왜냐하면 아직 저당권이 붙어 있다. 요 정도까지는 현실적으로 을에게 손해가 안 생겼거든. 나중에 갑이 갚아가지고 저당권이 소멸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을이 시비를 걸 수 없다. 뭐 해야 된다? 실행돼야 한다. 그럼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갑이 변제를 안 했습니다. 돈 빌린 사람이 변제를 안 했고 저당권자가 당연히 경매를 딱 신청해 버립니다. 경매를 신청하면은 이 토지가 S한테 실행돼서 날아가 버려요. 이렇게. 그럼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했다가 다시 날리자. 그러면 을에게 손해가 생겼다. 그때 담보 책임을 묻는다 이 말입니다. 요거를 표현을 어떻게 한다고? 저당권 실행, 저당권 행사 이렇게. 그럼 뭐 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뭐 할 수 있다. 저 보고 왼쪽에 해제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뭐 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세 번째는 기간은 없고,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는 선악을 불문하고 할 수 있고, 이렇게 간단하게. 그 실행이 돼야, 행사가 돼야 현실적으로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므로 그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판례가 있죠. 요 저당권이 붙어 있는 거나, 가등기가 붙어 있는 거나, 가압류가 붙어 있는 거나, 똑같이 처리합니다. 우리 판례는. 뭐를 똑같이 처리한다고? 저당권 대신에 가압류, 가등기가 붙어 있어도 똑같이 처리한다. 그 말은 가등기나 붙어 있다. 그 상태에서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어떻게? 가압류가 실행되거나 가등기가 실행이 돼야 돼요. 자, 가압류가 실행이 된다는 말은 판결을 받아서 소유권이 딴 사람이 가져가 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딴 사람이 가져가 버렸다. 그럼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가압류를 했다는 것은 누군가가 소송을 했다. 그런 뜻이에요. 소송. 예를 들어서 병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돈을 빌려줬단 말이야. 근데 갑이 안 갚아. 그럼 병이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서 요 토지를 압류해서 강제 집행하러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임시로 압류를 해야 돼. 그걸 뭐요? 가압류랍니다. 가압류. 그래서 이 토지에 가압류가 됐다는 말은 병이라는 사람이 갑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소송 걸어가지고 병이 소송에서 이기면, 그죠?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가 버린다고? 이 사람 병한테. 예. 그러면은, 을 앞으로 지금 을이 샀는데, 가압류가 이제 을의 토지에 붙어 있는 꼴이 되잖아요. 그럼 병이 갑에게 소송해서 이겨버리면, 을한테 넘어온 토지가 누구한테 가버린다? 병한테. 이걸 가압류 실행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가등기가 붙어 있어. 병명의로. 역시 마찬가지로 병이 갑에게 돈을 빌려주고 가등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갚으니까 병이 가등기에 의해서 자기 앞으로 본등기를 해버려요. 본등기를 하면은 을에게 넘어온 소유권이 병한테로 또 가버려요. 그래서 이것도 뭐요? 가등기 실행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압류나 가등기가 붙어 있는 걸로는 을에게 손해가 없어. 그런데 가압류가 실행되거나 가등기가 실행 또는 본등기가 됨으로써 을에게 넘어온 소유권이 병한테 뺏겨버렸다. 그러면 을에게 손해가 생겼기 때문에 그때는 담보 책임이 발생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판례는 저당권이 붙어 있는 거 하고 가등기나 가압류가 붙어 있는 거 하고 뭐라고? 같이 취급한다고. 같이. 거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다. 뭐 할 게 뭐 따로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할 게 없는데.
뭐 심심하면 질문 한번 해보시고, 시간도 많은데 할 게 없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교재를 보지 마라 그랬습니다. 제가 기억납니까? 교재를 보지 마라. 지금 현재 463페이지 거 있네요. 463페이지 동그라미 3번 뭐라 써놨나요? 가등기 가압류에도 유추 적용한다. 576조 저당권 실행 그 규정을 가등기나 가압류에도 유추 적용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464페이지 보세요. 464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3번의 양괄호 1번의 동그라미 2번의 법률적 장애 찾았습니까? 법률적 장애. 그것도 조금 중요합니다. 법률적 장애. 법률적 장애. 제목이 뭐라 돼 있나요? 읽어봐라. 법률적 하자, 법률적 장애 요런 게 있습니다. 요거 법률적 장애. 대표적인 예를 좀 기억하십시오. 자, 갑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유. 그런데 을이 토지를 1억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매매. 뭐 하기 위해서 사느냐? 공장을 지으려고 산다 말. 공장을 지으려고. 자, 공장을 지으려고 사는데 공장을 지을 수 없다고 결정이 됐습니다. 관할 관청에 알아보니까 공장을 지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토지에 하자가 있는 것인지 토지 소유권에 하자가 있는 것인지 애매하단 말이에요. 요런 거를 뭐라 한다고? 법률적 하자, 법률적 장애. 그럼 이거는 도대체 물건 하자냐, 권리 하자냐, 이걸 판단을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물건의 하자냐, 권리 하자냐. 자, 대표적으로 뭐라고? 공장을 지으려고 토지를 샀는데 공장을 짓지 못하게 됐다.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다. 법률적으로 장애가 있다. 우리 판례는 이걸로 봅니다. 물건 하자로 봅니다. 뭐로 본다고? 물건 하자. 꼭 기억하십시오. 물건 하자로 본다. 물건 하자로 보기 때문에 을이 갑에게 담보 책임 물으려면은 선의 무과실로서 6개월 안에 물어야 합니다. 뭐라고? 선의 무과실로서 6개월 안에 담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물건 하자. 자, 그러면 하자가, 물건의 하자가 이제 판단하는 시점이 어디냐? 시점이 계약 체결시입니다. 계약 체결시는 다른 말로 계약 성립시하고 같다. 이렇게. 따라서 이행기를 기준으로 하자를 판단한다. 그러면 X입니다. 계약 체결시. 동그라미 이런 다 나와 있네. 자, 하자의 전부는 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이번에 매수인은 선의 무과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간단하게. 자, 뒤로 넘어봅시다. 467페이지 경매를 한번 볼까요? 경매. 자, 경매에서 담보 책임. 그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아주. 경매. 지금까지는 매매에서 담보 책임이거든요. 경매에서 담보 책임을 보자. 여기는 매매하고 다른 게 뭐냐, 그거에 집중하면 됩니다. 매매하고 다른 게 뭐냐. 자,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잡았다. 역시 A는 채권자입니다. 갑은 채무자 겸 설정자입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요 갑이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요. 변제를 안 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경매 넣습니다. 이렇게. 경매 넣으면 요 집이 을한테 지금 낙찰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낙찰. 그래서 집이 을 쪽으로 넘어옵니다. 낙찰자 앞으로.
자, 낙찰을 받아봤더니 하자가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자가 있더라. 그러면 하자든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죠? 하나는 뭐라 했습니까? 물건 하자. 하나는 권리 하자. 이렇게. 근데 경매에서는 매매하고 다른 게 물건 하자로는 담보 책임을 묻지 못합니다. 왜 물건은 담보 책임 못 묻게 돼 있을까요? 매매하고 달리? 자, 왜 그러냐? 물건 하자는 잘 보여요. 눈만 뜨면은 보인다고. 근데 눈 감고 이렇게 뭐 낙찰 전에 조사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눈만 뜨면 보여. 금 같다. 뭐 이상하다 그런 거야. 그러면 만약에 낙찰 받기 전에 조사를 했는데 큰 하자가 있더라. 눈에 보여. 그럼 낙찰을 받아야 된다. 받지 말아야 된다. 받지 말아야지. 받지 말아야 되는데 어리 낙찰을 받았단 말이야. 그럼 받았다는 말은 물건 하자로는 시비를 안 걸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물건 하자로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그래서 권리 하자로 담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첫째 특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다 매매에서 담보 책임은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어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물어요. 근데 여기는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1차로는 채무자 갑에게 묻고, 갑에게 자력이 없으면 2차적으로 배당받은 채권자 A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 담보 책임을 지는 자가 순위가 정해져 있다. 1순위가 누구? 채무자. 채무자가 자력이 없다면 2순위가 배당받은 채권자.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담보 책임의 내용. 담보 책임의 내용은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매도 계약입니다. 따져보면 계약이라고. 법원이 개입한 계약이라고. 해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죠? 대금감액도 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냐. 요게 안 되는 것이 세 번째 특징입니다. 자, 우리가 매매에서는 해제도 할 수 있고, 대금감액도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경매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럼 매매와 다른 경매의 특징 세 가지가 뭐라고? 첫째는 물건 하자로는 안 된다. 담보 책임을 지는 사람이 순서가 정해져 있다. 담보 책임의 내용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요 세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담보 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극히 예외적으로만 가능합니다. 요 예외가 두 개가 딱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A하고 갑이 주기로입니다. 첫째는 A가 하자를 알면서 경매를 넣었다. 그러면 A에게 손배 청구가 가능하고, 또 갑이 하자를 알면서 고지를 안 했어. 알려주지를 않았어. 그때도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A에게 할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A가 뭐 했을 때, 하자 알고도 경매를 신청했을 때, 갑한테는 뭐라고? 하자를 알았는데 갑이 알려주지를 않아. 그때만 어리 A나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두 가지 사유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여기도 매매와 마찬가지로 경매가 유효일 때만 담보 책임이 생깁니다. 그래서 담보 책임은 무효다 그러면 절대 안 생깁니다. 시험장에 가면 실수투성이다. 계속 제가 강조합니다. 담보 책임은 언제 생긴다고? 유효일 때, 유효. 무효가 돼버리면 절대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환매 넘어갈까요? 환매. 자, 환매는 팔았다가 되산다 그런 뜻입니다. 팔았다가 되산다. 환매. 뭐 일종의 이걸 재매매라 합니다. 재매매 예약, 재매매 예약. 다시 매매하기로 약속했다. 재매매 예약. 환매도 최근에 굉장히 수준 높은 문제로 나왔는데, 이번 토요일 날도 그 좋은 지문이 하나 들어있어. 환매. 그래서 밑에 기초를 좀 잘 알아야 된다. 자, 가별한 사람이 집을 을에게 지금 1억으로 팝니다.
1억으로. 하루 종일 한번 팔아보자. 그죠? 자, 매매 비용이 400만 원 들었다 칩시다. 그러면 1억은 이쪽으로 넘어갔고, 집은 을 쪽으로 넘어갔고, 등기까지 됐습니다. 이렇게. 자, 갑은 이제 급전이 필요해가지고 일단은 팔았는데, 집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을한테 제의를 합니다. 을아, 내가 급해서 팔기는 파는데, 일정 요건을 갖추면 내가 다시 사오기로 하자. 되사기로 하자. 이거를 뭐라 한다고? 환매특약이라고 합니다. 환매특약. 이렇게. 그럼 매매는 주된 계약이고 환매특약은 종된 계약입니다. 이 말은 매매가 무효로 되면은 환매특약도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 그리고 여기는 계약금 계약하고 달리 반드시 동시에 체결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그저 환매특약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3년 차에 얼마의 돈을 주면은 갑이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3년 얼마 환매권. 그러면 이 3년을 뭐라 할까요? 환매기간이라 합니다. 따라 읽어 주시라. 환매기간. 계속 말을 하십시오. 제가 항상 이야기했지만은 시험 칠 때까지 어떤 학생은 묵은수행, 어떤 학생은 끊임없이 따라 이야기한다. 아마 끝에 가서는 천치와 천재로 바뀔 것이에요. 끊임없이 말을 해야 된다. 계속. 저는 말을 많이 하니까 미치겠어. 천재가 안 돼도 되는데 맨날 천재가 됩니다. 말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시공부에 한 애들은 스터디를 왜 하는지 아시죠? 말하려고 합니다. 말을 하는 게 기억력이 15배 정도 오래 간다 그럽니다. 그 과학적으로 통계가 있다니까. 그 눈으로 실실 보는 사람하고 말을 해보고 하는 사람 천지 차이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말을 해와야 된다니까. 요거 뭐라고? 환매기간 3년 사지 말고 이거를 왜 내가 마음을 물었노? 3년을 3년 이거 누구 모를까? 3년을 뭐라 한다고? 환매기간. 그러면 돈은 뭐라 할까? 환매대금 이렇게 부른다. 자, 그러면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환매기간이 5년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5년. 그리고 특이한 것이 환매기간은 강행규정입니다. 강행규정은 법대로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특약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만약에 이제 계약으로 두 사람이, 그죠? 7년으로 정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5년으로 되지. 강행규정은 준수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안 정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5년이 보장됩니다. 여기처럼 3년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괜찮잖아요. 그죠? 대신에 연장을 못합니다. 연장을 못한다. 2년 남았다고 연장, 이건 안 된다고. 그죠? 자, 그 다음. 환매대금은 그에 비해서 임의규정입니다. 임의규정. 임의규정은 법대로 한다. 특약을 해도 된다. 특약을 해야 된다. 그죠? 우리끼리는 환매대금을 3억으로 합시다. 그러면 3억이 돼. 그런데 특약이 없으면 규정대로 합니다. 그럼 규정은 어떻게 돼 있냐? 매매대금. 환매대금은 매매대금 플러스 매수인 부담의 매매비용. 요렇게 매매비용 그 지난주에 했잖아. 매매비용. 계약비용, 매매비용에 들어가는 건 4가지. 뭐 있더라? 요거 들어가는 거. 매매비용 반대말은 이행비용. 계약비용, 이행비용. 이행비용은 등기비용. 매매비용, 계약비용은 뭐? 4개. 중개수수료, 계약서 작성비용, 감정평가비용, 청량비용, 이런 거. 그 외울 필요가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계약 체결 때문에 든 비용이다. 그런 뜻이에요. 계약 체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매매 비용은 2분의 1씩 준분한다. 그때 그랬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2분의 1씩. 그러면 여기 뭐가 들어가나? 매수인 부담의 매매 비용이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환매대금은, 그죠? 특약이 없으면 매매대금 플러스 매수인 부담의 매매 비용. 매매대금 얼마? 1억.
매수인 부담의 매매비용 얼마? 200만 원. 그래서 특약이 없으면 환매 대금은 1억 200만 원이 됩니다. 오케이? 1억 200만 원. 1억 2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갑은 3년 차에 을에게 1억 200만 원 갖다 주고 환매권을 행사해서 집을 찾아온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요 환매권은 그죠? 형성권입니다. 우리가 권리가 나오면 항상 이렇게 나눠주더라 이가. 크게 봤을 때는 물권, 채권, 채권에는 청구권, 형성권 이렇게. 자, 형성권은 넓은 의미의 채권에 들어갑니다. 물권보다 강력하다, 약하다, 약합니다. 약해. 그렇게 가시고. 그럼 여기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이상하냐? 뭐 제가 볼 때는 좀 이상한 게 있는데 여러분은 이상한 게 없을 수도 있다. 자,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3년 전에 1억을 받았습니다. 환매권을 행사할 때를 기준으로 보면, 그죠? 3년 전에 이미 1억을 받았죠. 그러면 3년 동안에 1억을 가지고 있으면 그 3년간의 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자. 이 이자는 을에게 주라는 말이 없단 말이에요. 뭐만 주라고 되어 있습니까? 매매 대금하고, 그죠? 200만 원 이것만 주고 환매할 수 있다. 이리 돼 있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안 맞다. 사지 말고. 혼자서. 근데 좀 참아라 그랬다. 인내심을 좀 가져라. 인내심. 하고 싶어도 딱 참으라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전부 다 하는 것처럼. 자, 그래서 이게 이자 보시면 이자 1억이라는 이자 3년치 이자는 어디 갔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원래 같으면 1억 플러스 3년간의 이자 플러스 200만 원을 줘야 환매를 할 수 있다. 이래 맞잖아요. 근데 이자라는 왜 없냐 말이에요. 을이 3년 동안 집을 가지고 있었죠. 그죠? 여기 뭐가 생깁니까? 사용료 생기 사용료. 3년 동안에 을이 과실을 먹잖아. 원래는 과실 돌려주고 이자 돌려받고 이래야 맞단 말이에요. 근데 어차피 그럴 바에야 이자하고 과실을 뭐 시킨다고? 퉁친다고, 상계한다고. 우리 조문에 나와 있다. 이자와 과실은 상계된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자 계산이 여기 없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환매대금은 매매대금 플러스 매수인 부담의 매매 비용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3년 차가 돼가지고 1억 200만 원을 을에게 주고 환매권을 행사해서 집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집을 찾아올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환매권은 언제까지 행사합니까? 언제? 3년 안에 계약을 그렇게 해놨잖아. 만약에 계약을 안 했으면 몇 년 안에? 5년 안에. 3년 안에 행사하기로 돼 있잖아. 그래서 여기는 3년 안에 환매권을 행사를 해야 됩니다. 몇 년 안에? 3년 안에. 그러면 행사를 했다 칩시다. 환매권을 행사했어. 그러면 환매가 성립이 됩니다. 환매. 재매매가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거꾸로 되네요. 환매가 성립되면은 을이 매도인이고 갑이 매수인이 되어버린다. 거꾸로 되어버리잖아요. 갑이 사잖아요. 그럼 환매가 성립됐다고 해서 바로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나요? 아니죠. 갑이 3년 안에 환매권을 행사하면 환매, 매매만 성립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매매만 성립시키고 그러면 매수인으로서 뭐가 있습니까? 등기 청구권이 생긴단 말이에요. 등기 청구권. 뭐라고? 등기 청구권이 생긴다고. 이렇게. 그러면 시험에 이렇게 낼 수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갑은 환매권을 행사해서 3년 안에 등기 청구를 해야 한다. OX. 시험에 그렇게 나왔다니까. 이번 토요일에 다시 할 거야. 토요일에 할 거를 미리 이제 테스트 해본다. 좀 의리한가, 불이한가. 에? 자, 다시 한번. 꼭 보면은, 이게 강의할 때 보면은, 제가 질문하고 나면은, 질문을 못 들었습니다. 한 번 더 해주세요. 이란다. 그 습관 들면 시험장에 가면은, 30문제 풀고 나면은 땡 해본다. 그래서
바로 한 방에 딱 정확하게 듣고 한 방에 정확하게 읽고 그런 습관이 있어야 된다고. 자, 갑이 3년 안에 환매권을 행사하고 그 3년 안에 등기 청구를 해야 한다. OX. X지. 환매는 언제 하라? 3년 아래. 3년 안에. 그러면 또 등기 청구는 언제부터 합니까? 환매가 성립된 때부터 10년 아닙니까?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갑은 우선은 3년 안에 환매권을 행사해서 환매를 성립시키고 난 다음에 몇 년 안에 등기 청구한다? 10년 안에 등기 청구를 해서 등기까지 가져와서 소유권을 찾아온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 어리 병한테 팔아버렸어. 다시. 제3자가 등장해버렸네. 제3자. 그럼 갑은 을에게 환매권을 행사하러 갑니다. 3년 차에 1억 200만 원 들고 을아 집 내라 돈 가져왔다 하니까 을이 집 팔았는데 이래 돼서 그럼 갑은 을에게 뭐 해야 됩니까? 우선은 맥살 잡아야지. 왜 배신했노 하면서 맥살 잡고 흔들다가 갑이 바쁘잖아. 그러니까 좀 이따가 다시 흔들러 올게. 누구한테 팔았냐 하니까 병한테 팔았어. 그 갑은 1억 200만 원 들고 병한테 갑니다. 집 내라. 일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죠? 왜 안 됩니까? 을한테는 환매를 할 수 있는데 제3자 병한테는 환매를 할 수 없죠. 왜냐하면은 환매권은 형성권이고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은 계약의 상대방에게만 할 수 있고 제3자한테는 할 수 없다. 물권이 아니잖아요. 물권은 절대성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따지고 보면은 끊임없이 똑같은 이야기인데 끊임없이 똑같이 몰라. 똑같은 이야기인데. 에? 물권의 대원칙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그걸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채권은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채권은 대항력이 없다. 당사자에게만 주장한다. 표현을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은데. 자, 그래서 결국 형성권은 환매권은 형성권으로서 채권이기 때문에 상대방 을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환매 특약을 미리 뭐 해놓으면 등기해놓으면 채권이 물권처럼 바뀝니다. 이거를 물권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3자에게도 행사해서 찾아올 수 있다. 그리고 갑이 안전하게 찾아오려면 환매 특약을 미리 뭐 해내야 된다? 등기를 해내야 된다. 결론은 그렇게 알 수 있죠. 등기 안 하고 있다가는 병한테 뺏겨버린단 말이에요. 등기를 해놔야 병한테 넘어가도 갑은 걱정 없이 병한테 환매권을 행사해서 찾아올 수 있다. 그러니 오케이? 됐다. 뭐 할 것도 없잖아. 똑같은 거를 반복하고 있다. 교환은 뭐 할 거 없고 조금 쉬었다가 임대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